월급이 적은 분들,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막 월급 200, 250, 정말 이제 사회에 막 갓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는 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아, 이 월급에 지금 내가 1억을 어떻게 모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벌써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 250 직장인 1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들이 바로 1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1억이라고 하는 목돈에 도달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1억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사람인, 그리고 마음심, 날일, 그 다음에 세올립, 이렇게 네 가지의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매일같이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만큼 굉장히 큰 돈이 바로 1억입니다. 자,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들, 이 1억. 자, 지금 적금 이자율이 이제 3%를 돌파했기 때문에 3%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자, 1억을 모으려면 3년 만에 모으려면 월 267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67만 원, 야, 이거 저축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자, 4년에 모으려면 198만 원을 매월 모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현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 중에서 3년에 267만 원으로 1억 모으기를 하고 있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월급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의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50만 원인 분이 267만 원 저축을 한다면 한 달에 83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에 83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나? 저도 이제 반문을 했거든요. 과연 괜찮은지, 생활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3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군대 갔다 생각을 하고 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한 말이 좀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있는데 83만 원 갖고 생활하는 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83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는 분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350만 원이나 버는 사람 중에서 83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결국 돈을 모으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정말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83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350만 원을 벌면서 83만 원을 쓰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자, 보통 이렇게 월급이 적은 분들,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막 월급 200, 250, 정말 이제 사회에 막 갓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는 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아, 이 월급에 지금 내가 1억을 어떻게 모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벌써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90년대 후반에 첫 월급을 155만 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뭐 화폐 가치로 보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제일 1원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 원리,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경제 원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보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적은 월급에 지금은 정말 많이 못 벌고 있는데 내가 1억이라고 하는 큰 목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350만 원에
83만 원만 갖고 딱 3년만 생활해 보자 라고 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 교통비와 통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나의 통신비와 교통비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250만 원 정도의 이제 사회초년생 적은 월급을 받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통신료가 1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중교통 아무리 우리가 절약하고 택시 안 탄다 그래도 또 10만 원은 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이 그냥 훅 하고 나가는데 이게 소득의 거의 8%에서 10%가 나갑니다. 자, 뭐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코스트와 같은 비용, 이런 비용의 10% 이상을 쓴다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통신요금과 교통비는 얼마가 적절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5%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멘토님, 이 통신요금과 교통비가 어떻게 소득의 5% 이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이요, 지금 그 재벌 회장님이 사용하는 휴대폰하고 같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통신료를요,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데 기기값이 안 나가서 알뜰 통신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19,000원입니다. 19,000원 통신요금에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거죠. 알뜰폰 통신사,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근데 알뜰폰 통신사 이용하면 뭔가 이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심칩만 구입해서 갈아 끼우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교통비는 어떻게 절약하냐?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 여러분 매일 똑같이 출퇴근을 반복하신다면 모든 역마다 판매하는 정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회 정도, 60회 정도를 사용할 때 비용을 45회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치를 55,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60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45회 분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매일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출퇴근하는 분한테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기권을 통해서 고정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자, 알뜰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정기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알뜰교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앱에 설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를 걷는 횟수만큼을 적립해서 교통비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 중에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원칙 첫 번째가 뭔가 보상이 있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엔겔 지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겔 지수는 1인 가구라고 하면 20%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250만 원에 20%면 50만 원인데, 와, 요즘같이 외식과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상황이 아닌데 50만 원 가지고 과연 내가 한 달 식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1인 가구로 독립해인 분들은 조금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20% 이내가 돼야 되고, 독립 가구라 하더라도 노력하시면 1인 가구가 50만 원으로 충분히 식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엔겔 지수 1인 가구라면 20%에 도전해보자. 자, 세 번째는 계절 지출, 월 소득의 1배 이내로 한정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절 지출이 뭐죠?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명절이나 이벤트나 또 뭡니까? 여행,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계절 지출이죠. 1년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쓰는 돈, 이거를 모아놓은 게 계절 지출인데, 이 계절 지출은 본인이 한 달에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여행 같은 것도 못 가고, 물론 명절에도 돈을 써야 되고 이벤트에도 돈을 써야 되니까 250만 원 정도면 여행은 1년에 한 15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가겠네. 야, 그러면 나는 유럽 여행 언제 가고 미국 여행 언제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50만 원 소득인데 지금 유럽 여행, 미국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저는 미국 한 번, 유럽 한 번 딱 갔다 왔거든요. 근데 둘 다 출장으로 갔다 온 거예요. 여행으로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요, 제가 40대 중반에 처음 여행을 갔었거든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면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진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빨리 목돈도 모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과소비를 했었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 저도 이제 딸이 20살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가끔 농담 삼아 이제 향후에 신랑감, 사위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당연히 좋은 직업에 경제력이 있고 당연히 다 그런 사람을 바라죠. 그런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소비 한두 번 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 내가 버는 거 생각 안 하고 펑펑 욜로 이런 거 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가장 싫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안나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안나. 겨울왕국의 안나냐고요? 이 안나가 아니고요. 바로 이 안나입니다. 수지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게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거라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 진짜 임팩트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명대사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사람들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공간이 아니라 상황인데 말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말이죠. 공간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목표는 수도권의 30평 아파트를 보유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흔한 주위만 둘러봐도 있는 그 수도권의 30평 아파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그 흔한 30평 아파트도 갖고 있지 않다면 과연 경제적 안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또 그냥 절약해라, 돈 모아라. 똑같은 얘기구나. 야, 돈이 전부냐? 인생의 돈이 전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당연히.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 번이라도 정말 내 돈으로, 내 손으로 5천, 1억을 모아보고 노력하고 정말 짠테크를 해본 이런 사람이 돈을 모아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러면 나는 그 말 인정. 그리고 과거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보셨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고 밤새워 공부해보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허리 아프도록 공부해본 사람이 야, 근데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인정.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돈도 한 번도 모아보지도 않은 사람, 공부도 한 번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을 이 순간에 불태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연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죠? 위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금리, 고물가의 고환율의 위기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위기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기도 유익이 있어? 여러분, 위기가 오면 위기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는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아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허황된 꿈을 쫓는 로또와 같은 그런 복불복의 투자가 아니라 암호화폐나 그리고 막 끝없이 올라가는 성장주의 그 허상이 아니라 정말 한 땀 한 땀 모으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저축인 것입니다. 자,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들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3년에 267, 4년에 198이라고 했죠. 자,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모으냐고요? 자, 4년 안에 못 모은다면 5년 안에 모아보자. 자, 5년에 157만 원을 저축을 하면 5년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7만 원을 저축을 하려면 얼마를 써야 하냐면 한 달에 93만 원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은 마인드 차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결국 무슨 얘기냐? 157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내가 한 달에 93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